임진왜란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양 금호문 밖에 재상 이원익이 살았어요. 이원익의 집과 대문을 잇댄 이웃에 이씨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지요. 이씨는 머리가 허옇게 새었고 얼굴은 거뭇한 기미투성이었어요. 늘 중얼중얼 넋두리를 하고 다녀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루는 이원익 공이 이씨를 불러 그리 된 사연을 물었답니다. 죽은 제 남편은 유연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이씨는 띄엄띄엄 말을 하다 말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원익 공이 이야기를 재촉하였어요. 기막힌 사연이 있나 보구려. 제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형을 죽였다는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그 사연이 너무나 절절하였어요. 이원익 공은 자기가 일을 당한 것처럼 원통하고 분하였지요. 남편을 잃은 이 씨의 처지가 퍽이나 딱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조 임금이 큰 병환이 났어요. 이원익 공은 자주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찾아뵙고 병의 상태를 살폈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연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급히 분부를 내렸어요. 글 잘 짓는 이에게 부탁하여 유연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도록 하라. 이원익 공은 유연 사건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 유명한 문신이었던 이항복에게 보내면서 신신당부하였답니다. 재판을 맡은 수령이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내었다면 어찌 죄 없는 백성이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겠소. 후손을 위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깁시다. 이는 작게는 유연의 원통함을 씻는 일이요. 크게는 앞으로 재판을 맡은 수령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요. 서둘러 글을 지어주시오. 이원익 공은 이항복의 글을 세상에 널리 퍼뜨렸어요. 그 덕분에 사형수 유연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후대에까지 잘못된 재판을 경계하라라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유연은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예원은 작은 고을에서 현감을 지냈어요. 유연의 위로는 형과 누나가 있었지요. 형 유유는 같은 고을에 사는 백씨와 결혼했어요. 누나는 왕족인 이지에게 시집갔는데 일찍이 죽고 말았답니다. 유연은 이웃 고을 이씨와 결혼하였으니 나중에 이원익 공과 만난 그 여인이랍니다. 유유는 글을 잘 짓고 유연은 예절에 밝아 고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어느 날 유유는 집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홀연 종적을 감추고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때 아버지 유예원과 유유의 아내 백씨는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유유가 미쳐서 달아났다는 소문을 내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유연만이 집 나간 형을 그리워하며 홀로 슬퍼하였지요. 그 뒤로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죽자 유연이 상복을 입고 염악에서 살며 무덤가를 지켰어요. 소식이 끊긴 장남 유유 대신 유연이 집안의 대를 잇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듬해였어요. 죽은 누나의 남편 이지가 유연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이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듣자니 해주 지방에 최은규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최은규라는 이름은 지어낸 가짜 이름이고 그 사람이 실은 자네 형 유유일세. 자네가 가서 데려오는 것이 좋겠네.
유연은 편지를 받자 서둘러 집안에 종을 해주러 보냈어요. 오래전부터 유유를 모시던 종이었지요. 그러나 채은규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온 종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였어요. 채은규는 절대 유유다리가 아닙니다. 그해 여름에 매형 이지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채은규라는 사람이 유유가 틀림없다고 강조한 편지였지요. 유연이 종을 다시 보냈지요. 이번에도 그 종은 채은규는 유유가 아니라며 허탕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지요. 이듬해 겨울, 이지가 자기 집 종을 통해 직접 전가를 보냈어요. 전에 말한 채은규란 자가 우리 집에 와 있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 집 나간 자네 형 유유가 틀림없네. 자네가 직접 와서 데려가게나. 유연은 이번에는 자기 종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뒤이어 출발했지요. 유연의 종이 이지의 집에 이르렀어요. 사람을 시켜 채은규를 뵙고자 한다는 말도 전하였지요. 마침 채은규가 이지와 함께 사랑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채은규는 막 도착한 종의 멱살을 잡아 끌더니 마당에 꿀렸어요. 그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답니다. 이놈! 내 놈이 내 동생 연과 짜고서 해주에 와서 날 모른 척하였지. 집안의 종이 주인을 몰라봤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다. 종이 부들부들 떨며 싹싹 빌었어요.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주인 나리께서 곧 오실 것이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지가 건성으로 말리는 척하자 채은규가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종에게 말하였어요. 내 동생이 오면 네 죄값을 물을 것이다. 며칠 뒤 유연이 도착하였지요. 유연은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에 채은규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어요. 그러고는 황급히 옷깃을 당겨 얼굴을 가렸지요. 도무지 유연이 채은규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왜 저렇게 얼굴을 가리는 걸까? 유연은 부쩍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채은규가 나지막한 소리로 유연을 불렀지요. 진보야. 진보는 유연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부르던 이름이었답니다. 진짜 형님이 아닐까?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을 듣는 순간 유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짜 형인지 긴가민가 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요. 진보야, 가까이 다가오너라. 유연이 다가갔지요. 채은규가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너를 보니 반가워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구나. 내가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널 보니 좀 나아지는 것 같구나. 그런데 너는 날 보고도 도통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형제간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유연은 당황스러워서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유유인지 가짜 유유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으니 해법이 제각각이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유일세. 매형인 이지는 펄펄 뛰며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누구는 관청에 데려가서 판별을 하라고 하고 누구는 고향에 데려가서 피부치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보여서 판단을 하라고 하였지요. 유연은 마지막 꾀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꾀를 쫓아 채은규를 살살 달래 대구로 데리고 갔답니다. 유연 일행이 대구에 거의 다 올 무렵 길거리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구경꾼들은 담장처럼 둘러서서 목을 길게 빼고 유연 일행을 기다렸지요. 유유의 집안 종들도 달려나왔어요. 그 가운데 형수 백씨가 시집 올 때 따라온 여종이 있었답니다.
여종은 구경꾼들 사이로 채용규를 뚫어져라 노려보았어요. 그러더니 씩씩하게 앞으로 나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따졌지요. 내 놈은 어떤 놈인데 감히 우리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게냐? 구경꾼들이 크게 놀라고 채용규도 어쩔 줄 몰라 버둥댔어요. 유연은 여종을 엄하게 꾸짖고 예의를 갖추어 채용규를 대하도록 했지요. 그러자 채용규가 우는 척하며 말했어요. 진보야, 내가 날 믿지 못하여 내가 하인배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냐. 유연은 속으로 이자는 절대 형님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답니다. 그래서 힘센 남종들에게 채용규를 묶어 관하로 보내라고 귓속말로 일러두었지요. 그리고 유연은 형수를 만나기 위해 형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유연은 형수를 만나자 신신당부를 하였답니다. 제가 볼 때 채용규는 절대로 형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어찌 형수님만 하겠습니까? 형수님이 직접 관하로 가서 그 사람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데 형수 백씨는 유연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내었어요. 아무리 부탁해도 입을 꾹 닫고 관하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나중에는 고을원님이 백씨에게 직접 관하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자 백씨는 거절했어요. 어엿한 사대부 집안의 여자로서 어찌 누군지 알 수 없는 외간 남자와 얼굴을 마주칠 수가 있겠습니까? 원님이 거듭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럴 때마다 백씨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끝내 관하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백씨는 왜 그랬을까요? 고작 외간 남자를 만나기 거북해서라는 것이 이유였을까요? 한편 채용규는 꽁꽁 묶여 대구부 관하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을원님 박응천은 동원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때맞춰 유씨 집안의 친척이며 고향 사람들이 와서 쭉 둘러앉았지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채용규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얼 하는 놈이냐? 채용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유유라는 사람이요. 박응천 원님이 여러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자가 유유인가? 아닙니다. 저자는 유유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원님이 채용규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너의 친척이며 고향 사람이다. 너에게 시험 삼아 묻겠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원님은 손가락으로 일일이 가리키며 누구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채용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이 모습을 본 원님은 호통을 쳤어요.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삽시간에 채용규의 온몸이 꽁꽁 묶였지요. 원님이 섯을 퍼렇게 꾸짖었어요. 내가 옷차림이 초라하고 세월이 흘러 겉모습이 변하였다고 치자. 친척이나 고향 사람들이 널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짜 유유라면 어찌 너의 친척이며 고향 사람들을 못 알아본단 말이냐. 네 이놈,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엄한 형벌로서 다스릴 것이다. 채용규는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어요. 어떨 때는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하였다가 어떨 때는 저는 채용규입니다 하고 말을 자주 바꾸었지요. 이렇게 횡설수설해서 갈피를 못 잡게 하더니 나중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고 미친 소리를 해댔어요. 채용규의 아내 춘수가 이 사실을 듣고 달려와서 하소연했어요. 제 남편은 미친 병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잠시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사또는 인정에 끌려 춘수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채용규를 관청에 딸린 노비 박석의 집에 보냈지요. 병을 치료하라고 잠시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채용규가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박석이 두 사람을 추적하였지만 춘수만 잡고 채용규는 놓치고 말았어요. 채용규의 행방을 알 길이 없자 남몰래 애를 태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유의 아내 백씨였답니다. 유연이 짐작한 대로 채용규는 진짜 유유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유연의 매형 이진은 왜 채용규를 진짜 유유로 내세웠을까요? 그는 혼자서 이 황당무계한 사기극을 벌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기극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공범자가 있었다면 이들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사실은 이러하였습니다. 유연의 매형 이진은 평소에 장인 유예원이 유연만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였어요. 장인이 죽자 이진은 처가의 유산 분배를 두고 속으로 불평을 일삼았지요. 물가의 보리밭을 처남 유연이 독차지하다니 장인어른의 유산은 죽은 아내 것이기도 한데 처남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될 텐데. 장인의 초상을 치른 이듬해 이진은 해주 지방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채용규를 만났어요. 채용규를 본 순간 채용규가 집을 나간 유유와 꽤 닮아 있다는 느낌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그 뒤 이지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갔답니다. 그때부터 유유를 닮은 채용규를 앞세워 유산을 가로채려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게다가 거기에 절묘한 우연이 하나 더 보태졌어요. 예전에 채용규는 경산현의 관청에 딸린 노비로 있었어요. 그때 유유의 여종에게 장가를 들었지요. 채용규는 그 여종으로부터 유유의 집안일을 샅샅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연히 두 번 겹치는 데에서 끝났더라면 어쩌면 황당무계한 사기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막힌 우연 하나가 더 보태지는 바람에 이 사기극이 제대로 꾸며졌던 것이었지요. 유유는 집을 나온 뒤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유유와 채용규가 우연히 서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잔 일이 있었지요. 밤에 한 이부자리에 누워 유유는 채용규에게 마음속에 있던 것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채용규는 그 사실을 일일이 기억하여 유유에 관해서는 털끌만한 일도 모르는 일이 없게 되었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사기극의 정범인 이지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채용규는 유씨 집안을 비롯해 백씨 집안, 이씨 집안 등 일가 친척의 일을 달달 외워 모르는 사실이 없었지요. 단 하나, 친척들의 얼굴만 몰랐을 뿐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에 사는 노비 채용규가 하루아침에 대구에 사는 선비 유유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채용규는 일이 성사되면 한 몫을 챙겨주겠다는 이지의 감언이설에 속아 황당무계한 사기꾼 역할을 덜컥 맡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형수 백씨는 이 사기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앞서 말하였지만 왜 채용규가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관하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을 한사코 거절하였을까요? 왜 채용규가 관하로 끌려가자 안절부절 애를 태웠을까요? 처음부터 백씨는 채용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백씨는 시동생 유연을 통해 해주에 사는 채용규가 유유일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채용규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런데 채용규의 답장을 받아보니 남편 유유의 글씨가 아니었답니다. 또 채용규가 대구에 거의 당도할 무렵 마중 나간 집안의 종들을 통해 채용규가 남편 유유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어요. 그런데도 백씨는 왜 가짜 남편을 못 본 척하였을까요? 그것은 남편 유유가 사라지자 맏며느리로서의 모든 권리가 유연의 아내 이씨에게 넘어간 것이 못마땅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사기극의 정범인 이지는 이런 백씨의 불만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이용하였던 것이었어요. 남몰래 백씨를 만나 이렇게 약속하였던 것이었지요.
사기극이 성공하면 자기들끼리 유산을 나누자고 말이에요. 최은규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백씨는 지레 겁을 먹었어요. 게다가 얼마 되지 않아 고을 사또가 나서 최은규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밝혀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백씨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최은규가 야밤에 주랭랑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최은규가 언제 어디서 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자칫 자신이 관련된 사실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였지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백씨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남편이 죽었다며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지요. 그러더니 하루는 자기 고을 사또보다 윗자리에 있는 경상감사에게 달려가 울며 불며 하소연하였답니다. 제 남편에게 몹쓸 아우 유연이라고 있습니다. 아우라는 자가 형의 재물을 탐해서 진짜 유유인데도 가짜 유유라고 하고 형을 묶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미친 병이 들었는데 옥에 가두니 증세가 점점 심해졌지요. 다행히 사또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풀어주셨으나 어느새 감촉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연이 제 남편을 지키던 사령에게 뇌물을 주어 죽여버리고는 흔적조차 없애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께서는 부디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백씨의 고소를 듣고 경상감사는 대구부사 박응천에게 유연과 춘수, 박석을 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일이 이상하게 된 것이었지요. 경상감사의 명령에 따라 유연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이번에는 유연의 아내 이씨가 감사를 찾아가 하소연하였어요. 제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자 감사는 유연의 아내를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감사도 유연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도망간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은규라는 놈이 맞소. 도둑이 제 발이 저려 도망간 것이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오. 다만 백씨가 경상 가면까지 와서 고소를 하였기에 잠시 유연을 가둔 것뿐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집에 물러가 기다리시오. 신문이 끝나면 곧 유연은 풀려날 것이요. 그러자 그 시각 백씨와 이진은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엎고자 또 다른 계략을 꾸몄어요. 백씨는 경상감사에게 유연을 대구에서 이웃 고을인 현풍으로 옮겨달라고 거듭거듭 청을 넣었지요. 대구부사 박응천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현풍고을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도 전에 한양에 있는 사헌부 관리가 임금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물론 백씨가 현풍고을로 유연을 옮긴 것도 사헌부 관리가 임금에게 급히 의견을 내놓은 것도 왕족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지가 그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유유가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해서 생활이 고달픈 나머지 겉모습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보아 유유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연이 유산을 몽땅 차지하려는 욕심에 형을 꽁꽁 묶어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 대구부사 박응천은 유유와 유연을 같이 가두어 놓고 신문을 해야 하는데 유유만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공정함을 잃은 처사였습니다. 또한 유연이 형을 몰래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유연을 감싸고 놀았습니다. 이를 두고 대구 고을 사람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정하건대 유연을 잡아들여 법률로서 다스리고 사또 박응천을 파직시키소서. 그렇게 하라. 명종 임금은 사헌부 관리에
그럴듯한 의견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저 유산을 노린 황당무계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던 가짜 유유 사건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그해 3월에 유연을 한양으로 압송해오자 중한 죄인을 신문하는 사헌부, 사간원, 형조의 관리들이 함께 신문하고 그 가운데 심통원이라는 관리가 유연의 신문을 주관하게 되었답니다. 심통원은 왕비의 삼촌으로 출세를 해서 정승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염치가 없고 재물을 향한 욕심이 지나쳤지요. 날마다 뇌물을 든 아첨꾼들이 구름처럼 대문 앞을 몰려들 정도였지요. 유연이 공초를 내었어요. 채은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3가지로 들었지요. 제 형님은 몸이 작고 약한 편인데 채은규는 몸집이 크고 키가 컸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작고 누렇고 곰보 자국이 있고 구렛나룻은 없었는데 채은규는 얼굴이 통통하고 검붉으며 곰보 자국이 없고 구렛나룻이 무성하였습니다. 또 형님은 여자처럼 가녀린 목소리인데 그자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이것이 제 형님과 채은규가 다른 점입니다. 유유는 형수 백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어요. 형수님이 제가 형님을 죽였다고 고소를 하다니 세상에 어찌 그런 모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 해주에 있는 채은규의 편지를 받았을 때 형수님은 이미 그자가 형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형님의 글씨체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도 형수님은 채은규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채은규가 도망가자 저를 형을 죽인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심지어 벌을 주라고 앞장섰지요. 형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통원은 이지와 여러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였어요. 이지가 나서서 유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지요. 채은규의 아내 춘수도 유연을 의심하는 증언을 하였어요. 이지는 심통원에게 뇌물을 바쳐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미리 손을 써두었답니다. 뇌물에 흡족한 판관 심통원은 이지의 부탁을 충실하게 들어주었어요. 이지를 비롯해 모든 증인들이 진짜 유유라고 한다. 유연만이 홀로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관가에 고소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유연이 유유를 남몰래 죽이고 그 흔적조차 감추려 한 것이 분명하다. 어서 죄인을 매우 쳐라. 실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채은규는 단지 사라졌을 뿐이고 유연이 채은규를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저 유연을 의심하는 거짓 증언만이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이 경우에 딱 들어맞았지요. 유연은 매를 42대 맞고 나서 극심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 형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심통원은 유연이 자백을 하자 서둘러 사형을 확정하려고 하였어요. 유연은 울부짖으며 애원했지요. 나라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저를 1년만 죽이지 말고 가두어 두십시오. 그동안 채은규와 형님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죽은 뒤에 진짜 형님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죽은 목숨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노릇. 그때 가서 나리가 후회한들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유연은 통곡을 하며 말하였어요. 판관과 저는 본래 사사로운 원한이 없는데 어찌 이렇듯 모질게 구십니까? 그러자 심통원은 더욱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지요. 독살스럽기가 저러하니 형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사령들에게 유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입을 세게 치라고 명령했어요.
옆에 있던 관리가 말렸지요. 법전에 입을 치는 형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통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심통원의 좌우에 있던 사람들도 사형 판결을 말렸지요. 형을 죽인 것은 인륜을 저버린 크나큰 범죄이고 형벌 또한 무거우니 취조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이 허술해서 빠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결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은 올바른 송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자 심통원은 눈초리를 올리며 사납게 소리쳤어요. 유연 같은 흉악범을 그렇게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심통원은 유연을 사형시켰어요. 유연은 27회를 살다 그렇게 어이없이 갔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 이씨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아, 슬프구나. 당신은 날 믿고 먼 곳으로 시집 왔는데 이제까지 고생만 시켰소. 당신의 지아비는 원통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힌 지 수개월. 이제 살아날 희망마저 없으니 유언을 남기오. 매형 이지와 형수 백씨의 간악한 흉계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려. 내 한 몸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장이 에이는 듯하오. 당신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통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부디 밝혀주구려.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화를 당하는 것이 모두 뜻밖의 형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소. 당신은 관아에 알리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토지 문서를 불태워버리시오. 그러면 내가 형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겠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은 천지신명이 아실 것이오. 당신은 밤마다 기도하여 하늘의 도움으로 채은규를 붙잡아 구천을 떠돌 내 원혼을 위로하여 주길 바라오.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없어 더 쓰지 못하겠소. 편지의 끝에 죄 없는 유연이 통곡하며 죽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서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답니다. 유연이 죽은 뒤에도 나라에서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난 뒤 한 신하가 임금 앞에서 유연이 원통하게 죽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영의정 홍섬도 아래였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연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유연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점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실상을 다시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유연 사건을 둘러싼 재조사는 당시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유연이 죽은 뒤 이 씨는 남의 눈을 피해 작고 후미진 마을에 숨어 살았어요. 이 씨는 원래 걸핏하면 화를 내고 젠체하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지요. 머리도 빗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으며 늘 죄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목맨 소리로 하소연했지요. 제 남편 유연이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이 씨는 통 기운을 차리지 못하였지만 새벽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일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이 씨는 하늘에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제 남편의 원통함을 씻어 주십시오. 날이 가고 달이 지나고 해가 10번 하고도 6번 더 바뀌었어요. 그 사이 명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선조 임금 시절이 되었어요. 하루는 꿈에 유연이 갑자기 나타나서 꾸짖었어요. 우리 형이 왔는데 당신이 어찌 모르는 것이오?
이 씨는 꿈에서 깨어나 숨죽여 울며 말했어요. 아, 올령이여, 그 징표를 주소서. 그리고는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기를 처음처럼 하였어요. 같은 해 윤성각이라는 관리가 경연에서 유연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를 간청했어요. 20해 전에 제가 평안도 순안 지방에서 천유용이라는 떠돌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글을 잘하여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몇 개월을 절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평안도에 살고 있는 그자가 경상도 지리나 선비들에 대해 손바닥을 보듯 훤하게 알고 있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유용이 경상도 영천에서 향시를 보았는데 대구 출신이라 합격이 취소되었소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경상도 선비가 어찌 이곳까지 왔소 하고 물으니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향 사람을 만나 이 일을 이야기하였더니 그 고향 사람이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은 분명히 유유이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합격이 취소된 일이 있었거든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천유용이 제게 보낸 편지를 전해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해 유연이 대구에서 유유를 죽인 죄로 사형을 당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천유용, 그러니까 유유의 편지를 받은 지가 언제인데 그새 경상도로 내려가 동생 유연에게 죽임을 당하였단 말인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걸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평안도 사람을 볼 때마다 천유용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천유용을 잡아들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유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라에서는 천유용을 급히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지요. 천유용은 체포되자 순순히 제 정체를 밝혔답니다. 저는 천유용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안 내력과 친척과 집안의 종들과 보통 때 사귄 사람에 대해 묻는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하는 것이 유유임에 틀림없었지요. 유유는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씨와 혼인을 한 지 3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소홀히 한다며 다시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평안도 지방을 떠돌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아예 끊겨 아우가 죽은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청에서는 어려서부터 유유와 친하였던 친구들을 불러 확인하게 했어요. 그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지요. 진짜 유유가 맞습니다. 유유가 체포된 이튿날 저녁 소식을 들은 이 씨가 관청으로 달려왔어요. 억울하게 죽은 유연의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며 관청에 송사를 하였지요. 이 씨는 유연이 남긴 유서를 품에서 꺼내며 말했어요. 제 남편 유연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게 유산을 노린 이지서방님이 꾸민 계략이었지요. 그동안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에 대고 부르짖어 보아도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주버님이 나타났다고 하니 제 남편이 남긴 유서를 바치고자 합니다. 의금부는 최은규와 그의 아내 춘수 그리고 이지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최은규는 잡혀오는 도중 해주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춘수는 해주에서 잡혀왔는데 여러 차례 신문 끝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유연이 사형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 즉 가짜 유유 행세를 하던 최은규가 노비 박석의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도 털어놓았지요. 제 남편이 박석의 집에 머문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요. 갑자기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지요. 남편이 나가보니
이지 어른의 집안 종이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요. 편지에 일이 이미 발각되었네. 자네는 어찌하고 있는가? 빨리 달아나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당신이 달아나면 나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였더니 남편이 역정을 내며 이 어리석은 여편네야. 자네가 두려워할 게 무언가? 만약 잡히면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되지.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원부의 대관은 유연을 신문하였던 관리들의 잘못을 조사해야 한다고 간청하였고 임금은 허락하였지요. 엄청난 사기극을 꾸민 이지는 매를 맞고 옥에서 죽었고 춘수는 교수형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유유는 아버지의 초상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2년간 귀양을 갔어요. 귀양이 끝난 뒤 유유는 아내 백씨를 찾아가 꾸짖었지요. 당신은 가짜 채은규를 나라고 하고 내 동생을 살인범으로 몰았소. 날이 바뀌면 여기 있는 나도 유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구려. 유유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끝내 다시는 백씨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백씨는 남편의 무정함을 한탄하였어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내 남편이 맞는구려. 옛날에도 나에게 말할 수 없이 박절하게 대하더니 지금도 여전하구려. 따지고 보면 유연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원통하게 죽은 것도 모두 유유가 집을 나가서 생긴 일이었지요. 유유와 아버지 그리고 유유와 아내 백씨가 사이가 좋지 않아 유유가 집을 나간 것인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죄 없는 유연에게 튄 것이었지요. 유유는 귀양을 갔다가 온 뒤로 2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이 씨가 유유의 아내 백씨를 고소하였는데도 어쩐 일인지 나라에서 백씨를 잡아들이지 않았어요. 백씨는 혼자 외롭게 살다 죽었답니다. 이 씨는 대구를 등지고 한양으로 훌쩍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웃에 사는 이원익 공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요행희도 이항복의 글을 통해 유연의 원통함을 널리 알리게 되었답니다. 이제야 지하에 있는 남편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씨는 호호백발이 된 머리를 들고 기쁜 낯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괴짜 방학중. 조상님도 웃기는 꾀주머니.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그래서 사람살이가 때로는 재미있는 건지도 몰라요. 너나 없이 싱겁기 짝이 없다면 사는 게 얼마나 밍숭맹숭하겠어요. 옛날 경상도 영덕이라는 고을에 방학중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주 별난 사람이었답니다. 방학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도 여러 차례 배꼽을 잡지 않고는 못 베기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방학중 이야기를 할 테니 근심 걱정일랑 탁 털어버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방학중은 가난해서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았어요. 그래 놓으니 조상님께 제사나 변변하게 지낼 수가 없었지요. 땡전 한 푼 없던 신세라 제삿날 돌아오는 게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상님 제삿날이 또 다가왔네요. 방학중은 방구석에 드러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들에서 풀을 뜯는 이웃집 황소를 뒷산 조상님 산소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는 산소 앞 소나무에 고삐를 묶고 나뭇가지를 뚝뚝 분질러 젓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젓가락을 황소 등짝에 척 얹어 놓더니 산소 앞에 엎드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죽 좋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조상님, 오늘은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니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이래 놓으니 저승에 계신 조상님도 배꼽을 잡으며 껄껄 웃지 않고는 못 베겼을 거예요. 장날이 되어서 방학중은 설렁설렁 읍내로 갔어요.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말이에요.
집구석에 죽치고 있어봤자 먹을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방학 중에 비 맞은 장딱처럼 시장 바닥을 기웃기웃 하는데 어느 술집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타리 너머로 안을 슬쩍 엿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양반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네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말이에요. 그 젊은 양반은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돈 꽤나 있는 부자 양반인데 말이 양반이지 하는 짓은 방학 중만도 못한 개차반이었답니다. 그러니 방학 중의 속이 뒤틀리지 않고 배기겠어요. 오냐, 오늘은 저 양반놈 골탕 좀 먹여야겠다. 방학 중은 성큼성큼 술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양반 앞으로 다가간 방학 중이 느물느물 말을 걸었어요. 젊은 양반 나으리, 술에 고기에 음식이 푸짐한데 소인도 한 자리 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뭐하는 놈인데 감히 양반의 술상에 끼어들려 하느냐? 남들은 절더러 괴짜 방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젊은 양반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내 놈이 바로 방학 중이로구나. 소문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한 가지만 묻겠노라. 내가 마련한 술과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보답으로 무얼 하겠느냐.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는 놈은 딱 질색이니라. 저 또한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면 제 코를 싹 베어드립지요. 보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거라곤 몸뚱이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좋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방학 중은 술상 앞에 턱 앉았어요.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술도 거나하게 마시고 말이에요. 젊은 양반은 방학 중이 실컷 먹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나중에 코를 어떻게 베어주나 그것이 궁금할 뿐이었어요. 이윽고 방학 중이 배를 쓱쓱 문지르며 트름을 했어요. 아이고, 모처럼 배불리 먹었다. 그러자 젊은 양반은 기다렸다는 듯 재촉을 했어요. 이놈아, 약속한 대로 냉큼 코를 베어내놓아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학 중이 주머니에서 칼을 쓱 꺼내는 거예요. 진짜로 코를 베어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방학 중이 한 손으로 코를 덥석 잡네요. 젊은 양반의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어요. 그때였어요. 방학 중이 팽 하고 요란하게 코를 풀었어요. 그러자 누런 코가 커다란 지렁이처럼 쑥 흘러나왔지요. 방학 중이 그 코를 상 위에 올려놓더니 칼로 싹둑싹둑 자른 다음 이러는 거예요. 좀 더럽긴 하지만 코 벤 것 여기 있습니다. 방학 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젊은 양반은 그만 할 말을 잊고 말았지요. 어쨌거나 그것도 코였으니까 말이에요. 보기 좋게 양반을 골탕 먹인 거예요. 이처럼 방학 중에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지요. 어때요? 진짜 괴짜답지요? 거리에서 똥치기. 그런데 술에 고기에 잔뜩 얻어먹었더니 방학 중은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변소를 찾는데 변소가 얼른 눈에 띄지 않았어요. 뱃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꾸룩거리지 똥구멍은 금방이라도 열릴 듯 꿈쩍거리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길가에서 돗자리 파는 장수가 보였어요. 옳지 하고는 돗자리 장수한테 다가가 사정을 했어요. 여보시오, 누가 날 쫓아오니 잠깐만 숨겨주시오. 그러고는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돗자리 하나를 펼쳐 둥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급한 김에 그 안에 들어가 똥부터 쌌어요. 배탈이 났으니 똥 누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렸겠어요.
돗자리 장수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떼럭떼럭 굴렸지요. 수상하다고 느낀 모양이었어요. 조금 있으니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돗자리 장수가 살그머니 방학 중에 하는 짓을 엿보았어요. 저런 끙끙거리며 똥을 싸고 앉아있네요. 돗자리 장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예끼, 이 염치 없는 사람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겐가? 냉큼 일어나 똥 치우지 못하겠어? 방학중은 눈 하나 꿈쩍 않고 느긋하게 똥을 다 놓았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나서 배를 쓱쓱 문지르며 돗자리 장수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시원타. 그런데 당신 방금 뭐랬소? 똥 치우라고 했다. 왜? 똥 치우라고? 똥 참 푸짐하게도 싸놨네. 냄새가 나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빨랑 똥 치우시오. 방학중이 사방을 휘 둘러보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를 탁 집어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짐을 받듯 묻는 거예요. 분명히 똥 치우라고 했겠다. 잔소리 말고 어여 똥부터 치워. 그거야 뭐 어려울 거 있나. 자, 지금부터 똥 칠 테니 구경이나 실컷 하시오. 방학중은 들고 있던 막대기로 자기 똥을 치기 시작했어요. 똥 치우라고 했더니 똥을 친 거였지요. 그러자 방학중의 똥이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갔어요. 방학중은 막대기로 똥을 후려치며 꽥꽥 소리를 질렀어요. 똥 친다! 저리 비켜라! 돗자리 장수와 길을 가던 사람들이 어이쿠 똥 날라온다! 하고 펄쩍펄쩍 뛰며 달아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방학중은 막대기로 계속 똥을 후려쳤어요. 이윽고 똥을 다 친 방학중은 손을 탁탁 털며 자리를 떠났어요. 세상에 이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니까요. 참 천하의 괴짜요. 별난 사람이었지요. 구두쇠 골려주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방학중의 이웃에 양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인정머리 없는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그런 사람을 방학중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있나요? 골탕을 먹이려고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양선달의 돈을 좀 떼어 먹어야겠다. 양선달의 돈을 못 떼어 먹으면 내가 방학중이 아니지. 방학중은 양선달을 찾아가 돈 100냥을 꾸었어요. 한 달 뒤에 갚겠노라고 약속을 단단히 하고 말이에요. 마침내 한 달이 지났어요. 방학중은 당연히 돈을 갚지 않았지요. 양선달은 애가 닳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지요. 양선달은 아침 저녁으로 방학중을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방학중은 내일 오너라 모레 오너라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양선달의 돈을 떼어먹나 궁리하기에 바빴지요. 하루는 방학중이 아내에게 일렀어요. 내일 아침에도 양선달이 돈을 갚으라고 집에 찾아올 거야. 나는 윗목에 거꾸로 누워 죽은 척하고 있을 테니 당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을 하라고. 제 아무리 지독한 놈이라도 죽은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는 못하겠지. 다음 날 아침 양선달이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방학중이네 집을 찾아왔어요. 돈 갚으라고 닥달하러 말이에요. 그런데 마당에 떡 들어서니까 방학중의 마누라가 아이고 영감 아이고 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 방 안을 들여다봤더니 방학중이 윗목에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양선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쨌거나 이웃에 살던 방학중이 죽었으니 모른 채 할 수가 있나요. 방 안으로 들어가 시체 앞에서 절을 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런 다음 이런 말을 남겨놓고 횡하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징그러운 놈아. 내가 10년째 돈놀이를 하고 있지만 단돈 한 푼도 떼어 먹힌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놈이 죽는 바람에
처음으로 돈 100냥을 떼어 먹혔다. 아이고 분통하고 분하다. 죽은 척하고 누워있던 방학중이 낄낄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날이 걱정이에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언제까지 죽은 척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 방학중은 양선달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나돌아다녔어요. 워낙 바깥바람을 쏘이길 좋아하는 사람이라 좀이 쑤셔 집구석에 붙어있지 못했지요. 장에 가다가 저만큼 양선달이 지나가면 얼른 몸을 숨기곤 했지요. 양선달도 멀리서 방학중의 모습을 희뜩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거참 이상하다. 방학중은 분명히 죽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대낮에 헛개비를 모았나? 그러던 어느 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방학중과 양선달이 조붓한 산길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둘 다 어크 놀라며 두어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잠시 뒤 양선달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 귀신인가 사람인가? 방학중이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요. 물론 사람이지. 귀신이 대낮에 돌아다니는 거 봤나? 그나저나 양선달 자네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먼. 마음이 아프다니 뭔 소린가? 내가 요즘 바빠서 말이야. 진즉에 자네 아버님 소식을 전해 주었어야 했는데. 뜬금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두어 달 전에 죽질 않았던가. 그랬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지. 그때 죽어 저승일 갔다네. 염라대왕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어째 왔냐고 하시면서 어서 돌아가라고 하시더구먼. 그래서 발도 못 들여놓고 쫓겨나오게 되었다네. 그건 그렇고 자네 아버님이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시질 않았는가? 그렇지.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배가 고픈지 주막을 찾아들었어. 세상에 별일도 많지. 주막 주인이 바로 자네 아버님이시더라고. 어찌나 반갑던지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무척 궁색해 보여. 저승문턱에 주막을 차리긴 했는데 사는 게 힘겹다고 하시더구먼. 그래서? 양선달의 눈가에 설핏 이슬이 맺혔어요. 자네에게 돈 100냥을 꾸어 쓴 일이 생각나더군. 내가 저승에 갈 때 돈을 두둑히 가지고 갔거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자네 아버님께 돈 100냥을 대신 갚아드렸네. 그랬더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 자네한테 안부 전해달라면서 말이야. 오늘이나 내일 자네 집으로 찾아가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잘 되었네 그려. 양선달이 가만히 들어보니 꼭 거짓말 같았어요. 예끼 이 사람아,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나? 여러 말 할 거 없네. 내 돈 100냥 당장 내놓게. 아니, 내 말을 못 믿겠다 그 말인가? 증거가 있어야 믿지 이 사람아. 방학중이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 못 믿겠다니 하는 수 없군 하면서 허리띠를 풀러 그러고는 양선달의 목에 척 감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저승에 가서 물어보세. 저기 소나무에 목을 매달고 같이 죽자고. 응? 어때? 방학중이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덤벼들자 양선달이 아니 됐네 됐어. 돈 100냥 때문에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우리 아버지한테 갚았다니 받은 걸로 하겠네. 하고 항복하고 말았답니다. 방학중이 말 둘러대는 솜씨는 정말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청둥오리 장사. 하루는 방학중이 또 길을 가다가 어떤 강변에 도착했어요. 그 강변에는 마침 철 따라 날아온 청둥오리 떼가 새까맣게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 듯한 웬 양반 한 명이 그 청둥오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집인지 날짐승을 참 많이도 기르는구나. 청둥오리를 처음 본 서울 양반은 철새인 줄도 모르고 누가 기르는 줄로만 알았던 거지요. 우연히 그 말을 들은 방학중이 양반을 골려주기로 했어요. 방학중은 물속으로 들어가 한참 잠수를 해서 오리떼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는 청둥오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양반이 보는 데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다 컸구나. 이제 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어. 그러자 양반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니, 저 오리가 당신네 거요? 네, 그렇고 말고요. 그래, 모두 몇 마리나 돼요? 1000마리쯤 넘을 겁니다. 그러자 양반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그거 한 마리에 얼마나 하오? 한 마리에 한 양은 받읍지요.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방학중이 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나저나 급전이 필요해서 누구한테든 헐값으로 팔려고 하는데 임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 원. 그 말을 들은 양반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얼마에 팔려고 하는데요? 제 값을 치자면 1000냥은 받아야 하는데 지금 워낙 돈이 급해서 뚝 잘라 500냥만 받으려고요. 양반이 계산을 해보니 500냥에 사서 1000냥에 팔면 당장 500냥이 남는 거였어요. 욕심이 났던 그 양반은 속으로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말했지요. 보시오, 내가 마침 가진 게 딱 400냥밖에 없는데 나한테 400냥에 팔지 않겠소? 그러자 방학중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에이, 까짓거. 양반님 내가 팔라는데 내가 미치고 팔지요. 400냥 주십시오. 양반은 얼른 400냥을 내주었어요. 방학중은 돈을 받고서는 휑하니 사라졌답니다.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한방만해진 양반은 오리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웬 사냥꾼이 오더니 오리를 향해 활을 쏘는 거였어요. 화살이 날아가자 오리떼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양반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남의 물건에다 왜 활을 쏘는 거요? 그러자 포수가 말했지요. 철새에 임자가 있단 말이오? 웬 별 미친 양반 다 보겠네. 양반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놈,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방학중은 돈을 400냥이나 떼먹고 뭘 믿고 그러는지 한가하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양반한테 딱 걸리고 말았지요. 양반이 다짜고짜 방학중을 끌고서 오리떼가 있던 강변으로 갔어요. 이놈, 저기 봐라. 오리가 다 날아갔지 않느냐? 감히 날 속이려 들어? 그러자 방학중이 말했어요. 아니, 내가 팔려고 판 게 아니고 양반님 내가 팔라고 성화를 하지 않았소. 뭐라고? 이놈이?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할 때였어요. 방학중이 갑자기 에이, 까짓거 내가 죽어버리고 만다. 그러더니 그만 물속으로 펄쩍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식이 없네요. 양반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었네. 이거 잘못하다가 살인자로 몰리게 될 텐데. 마침 저만치 웬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양반은 캥기는 듯 총총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방학중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속에서 잠수를 한 채 갈대 줄기를 물고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양반이 자리를 뜨자 밖으로 나와서 다시 태연하게 활보를 했어요. 벌건 대낮에 벌거숭이. 방학중이 말로만 듣던 한양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땡잔 한 푼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돈 한 푼 없이 한양까지 가려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해보았는데 돈을 좀 벌어볼 생각이었지요. 옳지, 좋은 수가 있군. 방학 중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행길로 휘적휘적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뜸한 틈을 이용해 옷을 홀라당 벗고 죽은 척 누워 있었지요. 코로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게 탈로 날까봐 똥구멍으로 숨을 쉬었어요. 똥구멍으로 어떻게 숨을 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학 중은 그런 재주가 있었나 봐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웬 놈이 길바닥에 뻗으러져 있네. 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이러네요. 술 처먹고 쓰러졌나? 아주 골로 갔구먼. 잠시 뒤 몇 사람이 웅성거리며 방학중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방학중의 몸뚱이를 발길로 툭툭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거참 더럽게도 되졌다. 세상에 벌거벗고 돼진 놈은 보다 처음일세. 어이쿠, 이놈 불알 한번 엄청 크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놈 불알을 칼로 싹둑 잘라갖고 가세. 사람 불알을 약에 쓰면 만병통치약이래. 이러지 않겠어요? 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물었어요. 죽은 놈 불알도 약에 쓸 수 있나? 그럼 죽은 놈 불알이니까 약에 쓰지. 산 놈 불알을 어떻게 약에 써? 대번에 살인나게. 듣고 보니 그렇군. 만약에 이놈이 아직 덜 죽었으면 어쩌지? 불알을 떼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네. 안 죽었으면 벌거벗고 여기 이렇게 자빠져 있을 턱이 있나? 틀림없이 죽은 놈이여. 좋아, 말 나온 김에 이놈 불알을 떼어 약에 쓰자고. 그러고는 품 안에서 잘 드는 칼을 빼내는 거예요. 방학중이 살짝 실눈을 뜨고 하는 짓거리를 살펴보았지요. 그것도 모르고 칼을 든 사람이 한 손으로 방학중의 불알을 턱 붙잡았어요. 죽은 놈이지만 불알은 참 아깝다. 아주 튼튼하구먼. 칼을 든 사람이 방학중의 불알을 앞쪽으로 쭉 당겼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벼랑간 천둥치는 소리처럼 큰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네 이놈! 방학중이 벌떡 일어나 칼 든 사람의 불알을 냅다 걷어찼어요. 억! 비명소리를 지르며 칼 든 사람이 앞으로 팩 꼬꾸라졌지요. 네 이놈들!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여기 길바닥에서 불알이 끊겨 죽었다. 오늘에야 아버지 원수를 갚는구나 이놈의 자식들. 내 손에 죽어봐라 이놈들. 방학중이 굿하는 무당처럼 날뛰자 방학중의 불알을 끊겠다고 덤벼들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고 몸에 지니고 있던 돈이랑 값진 물건들을 내놓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러자 방학중이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알값 한번 비싸게 받았다. 방학중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양에 거의 다 가서 그만 돈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돈이 떨어지자 배가 더 고픈 것 같았어요. 술은 또 어찌나 마시고 싶은지 술병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밥, 공수를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생각할수록 걱정이 앞서고 그렇다고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고픈 배 달래기. 방학중은 비척비척 걷다가 어느 주막 앞에 이르렀어요. 술도 고프고 배도 고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지요. 무턱대고 주막으로 들어간 방학중은 처음 보는 주인한테 사정했어요. 나중에 드릴 테니 술 한 병과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뭐요? 주인이 힐끔 눈을 흘기며 방학중을 쳐다봤어요. 댁을 언제 봤다고 외상술을 줘요?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그러지 말고 술 한 잔만 주시오. 우리 집은 절대 외상 안 줘요. 젠장, 오늘 외상술 먹기는 다 틀린 모양이네. 하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외상술 주는 데가 어딨겠어요. 방학중은 주막집 툇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잠시 쉬었다 갈 생각이었지요. 그때 주인이 방앗간에 갈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방학중에게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집이나 좀 봐주시구려. 그리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갔어요. 방학중은 왠지 마음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주인을 골려줄 만한 일이 없을까 하고 혼자 생각했지요. 그때 뒷곁 돼지우리에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앞마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막에서 기르는 돼지였지요. 앞마당에는 술 담글 때 쓰려고 쪄놓은 고두밥이 널려 있었어요. 밥 냄새를 맡고 돼지가 꿀꿀대며 다가온 거였지요. 돼지는 고두밥을 마구 짓밟으며 쩝쩝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방학중은 나 몰라라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잠시 뒤 방앗간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돼지가 고두밥을 개걸스레 먹는 걸 보고 즐겁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이놈의 돼지 새끼, 아까운 고두밥을 다 망쳐놨네. 그리고 툇마루에 앉아있는 방학중을 흘겨보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봐요, 댁은 눈도 없어? 돼지가 고두밥 먹는 걸 봤으면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우, 세상에 답답한 양반 다 보겠네. 그러자 방학중이 허허 웃으며 뭘 했는지 아세요? 이보시오, 주인. 이 주막에선 절대로 외상을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소. 외상 먹는 줄 알았다면 왜 내가 안 말렸겠소?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막을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방학중이 남 골탕 먹이는 데는 외상이 없으니까요. 방학중은 또 터덜거리며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주막이 또 나왔지요. 주막을 보니까 배가 고파 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덮어놓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주막집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방학중은 그중 좋은 빨래 하나를 훌훌 뒤집어가지고 옆자리에 턱 내려놓았어요. 주모, 여기 술하고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당연히 돈 내고 먹는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주모가 술과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예 외상 먹자는 소리는 쏙 뺐으니까요. 방학중은 걸신 들린 듯 술과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척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혀를 끌끌 차며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야단났군. 급히 오느라고 돈 주머니를 안 차고 왔네. 방학중은 쭈뼛거리며 주모에게 사정을 했어요. 미안하게 됐소. 저 윗마을 초상집에 가는 길이라오. 그 집에 도착하는 즉시 하인을 시켜 돈을 보내줄 테니 그동안 이걸 좀 받아 놓으시오. 값이 꽤 나가는 두루마기요. 그러고는 훌훌 뒤집어 놓은 빨래를 주모에게 건넸어요. 주모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예, 편하실 대로 하세요. 방학중의 말이 그럴듯하여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지요. 방학중은 주막을 나서자마자 냅다 주랭랑을 쳤어요. 한참을 가는데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담배마저 똑 떨어지고 없었으니까요. 그때 길을 가던 담배 장수를 만났어요. 여보시오, 담배 한 대 얻어 피웁시다. 방학중이 말하자 담배 장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러네요. 담배 장수한테 담배를 거저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술 장수한테 술 거저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오? 아,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담배가 똑 떨어져서 그러니 한 대만 얻어 피웁시다. 아, 실소? 허허, 인심 한번 고약스럽네 그려.
방학중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놈의 담배 장수를 어떻게 골탕 먹이나 생각했지요. 방학중한테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담배 장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길을 걸었어요. 마침 모내기철이라 들판에 농부들이 나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방학중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색시를 소리쳐 불렀어요. 새댁, 얼른 이리 나와봐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편지가 왔어요. 모내기 하던 색시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그러자 방학중이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다짜고짜 색시의 두 귀를 움켜잡더니 입을 쪽 맞추고 드립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그러자 방학중이 잽싸게 달아나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뒤에 처져 따라오는 담배 장수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형님, 빨리 와요! 거기 있다 맞아 죽어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언덕 너머로 달아났어요. 담배 장수는 담배 짐 때문에 바삐 뛸 수가 없었지요. 꿩 대신 닭이라고 농부들은 방학중 대신 담배 장수를 붙잡았어요. 잘 걸렸다 이놈! 네가 저놈 형님이라니 맛 좀 봐라! 농부들이 담배 장수를 마구 두들겨 팼어요.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결국 담배 장수만 억울하게 당한 거였어요. 방학중인 줄 알았으면 진작 담배 한 대 줄 것을 그랬지요. 술락군을 웃긴 꾀보. 그럭저럭 방학중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하루는 이리저리 구경을 하며 쏘다니는데 벼랑간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왔어요. 똥이 마려웠던 거예요. 한양에 아는 집이 있나요? 그렇다고 똥 눌 만한 곳이 선뜻 눈에 띄길 하나요? 급하게 뒷간을 찾느라 눈알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이윽고 어느 집 뒷간을 발견하고는 되똥되똥 다가갔어요. 그런데 뒷간 문이 잠겨있지 뭐예요. 방학중이 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뒤가 급한데 뒷간 좀 씁시다. 한양 인심이 사납다는 걸 모르고 한 소리였지요. 주인이 뒷짐을 떡 짚고서 이러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요. 다른 집에 가서 알아보시오. 눈치 빠른 방학중은 재빨리 생각을 바꿨어요. 좋소! 내가 뒷간 빌리는 값으로 50냥 드리지요. 50냥을 준다는 말에 주인이 솔깃했어요. 먼저 돈부터 내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지요. 방학중은 군소리 없이 비상금으로 감춰두었던 50냥을 꺼내주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주인이 얼른 뒷간문을 따주었지요. 방학중은 뒷간으로 들어가 시원하게 볼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방학중이 손해보고 그냥 갈 사람이에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뒷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 그만 지치고 말았어요. 혹시 뒷간에 빠진 거 아니여? 그러다 돼진 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어요. 주인의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뒷간 앞에 오래 서 있었더니 주인 역시 똥이 마려웠던 모양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녀석이 아버지, 나 똥 싸겠어! 하며 뛰어오네요. 한꺼번에 야단이 난 거예요. 주인이 뒷간에 대고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빨리 나오시오! 방학중이 험험 기침을 하며 대꾸하는 말이 무슨 소리! 50냥 주고 빌린 뒷간인데 본 좀 뽑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밥을 굶으면 굶었지. 여기서 안 나갈 테니 그리 아시오. 주인이 생각해보니 끔찍한 일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똥 마렵다고 징징거리지 자기는 창자가 뒤틀리지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잘못했어. 아까 50냥 받은 거 돌려줄 테니 어서 나오시오. 여지껏 똥냄새 맡은 게 얼만데 본 좀 받고는 못 나가겠소. 좋소, 100냥 줄 테니 썩 나오시오.
방학중은 백냥을 받고서야 뒷간에서 나왔어요. 한양 사람이 시골촌 놈을 골탕 먹이려다 오히려 당하고 만 거였지요. 방학중한테 제대로 걸린 거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방학중은 밤늦도록 한양거리를 쏘다녔어요. 그때는 통행금지란 게 있었지요. 밤중에 돌아다니다 술락꾼한테 붙잡히면 혼쭐이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방학중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다 걸리고 말았네요. 방학중은 얼떨결에 남의 집 울타리에 바짝 붙어 섰어요. 그리고 양손을 허수아비처럼 벌리고 숨을 딱 멈추었지요. 이놈, 너 뭐하는 놈이냐? 방학중의 입에서 엉뚱한 대답이 툭 튀어나왔어요. 나 빨래요. 뭐? 빨래라고? 이놈아, 빨래가 어떻게 말을 해? 통빨래요. 급해서 입은 채로 빨았소. 술락꾼은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 말았어요. 이놈, 오늘은 내가 특별히 봐준다. 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방학중은 위기를 넘겼어요. 그렇다고 겁먹을 방학중이 아니었지요. 방학중은 밤늦도록 한양의 이거리 저거리를 빨빨거리며 쏘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술락꾼과 마주치게 되었네요. 방학중은 그 자리에서 뒤로 벌렁 자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몽둥이로 가슴팍을 쿡쿡 찌르며 또 묻는 거예요. 이놈아, 왜 집 놔두고 길바닥에서 자빠져 있느냐? 기다렸다는 듯 방학중이 대답했어요. 난 시체요. 이놈아, 세상에 말하는 시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그쳤더니 방학중의 대답이 또 기가 막혀요. 방금 죽어서 아직 입은 살았소. 술락꾼은 하도 우스워서 방학중을 그냥 보내주었어요. 아무도 못 당하는 괴짜. 한 달이 넘도록 한양거리를 쏘다녔더니 구경하는 것도 점점 시들해졌어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그만 한양을 떠나려는데 우연찮게 어떤 양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순간 방학중은 질겁을 하며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방학중한테 400냥을 주고 오리를 산 한양 양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방학중이 누구예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했지요. 그런데 앞불싸 그 양반이 방학중을 한눈에 척 알아본 거예요. 이놈 잘 만났다. 너 내 돈 400냥 떼어먹은 놈 맞지? 한양 양반이 방학중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찔끔할 방학중이 아니었지요. 느닷없이 그게 뭔 소리요? 이놈아, 내 놈이 내 돈 400냥 떼어먹고 물로 텀벙텀벙 뛰어들었잖아. 그때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깜빡 속았구나. 당장 관하로 가자 이놈. 한양 양반이 잡아먹듯 펄펄 뛰네요. 방학중이 오라 바로 내 놈이었군 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400냥 주고 오리를 산 그 양반이란 말이오? 이놈아 바로 맞췄다. 자 똑똑히 봐라. 한양 양반이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방학중이 눈을 부릅뜨더니 한양 양반의 멱살을 잡아챘어요. 이놈, 너 오늘 잘 만났다. 내 쌍둥이 형님이 한양 양반과 시비가 붙어 물에 빠져 죽었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양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이놈. 하늘이 도와 내 놈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이 살인자 놈아, 어서 관하로 가자. 되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양 양반이 생각해보니 혹 때려다 혹 붙이게 생겼거든요. 아이쿠나, 간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보시오, 우리 좋은 말로 합시다. 아이고 이보시오. 한양 양반이 오히려 통 사정을 했어요. 방학중의 꾀에 보기 좋게 넘어간 거였지요. 그렇다고 방학중이 고분고분 사정을 봐줄 리는 없었어요. 뭐라고? 내 쌍둥이 형님을 죽여놓고 좋은 말로 하자고? 여러 말 할 것 없다. 당장 관하로 가자.
이러지 말고 잠깐 저쪽으로 갑시다. 한양 양반은 방학 중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 형님을 죽인 게 아니오. 제발 좀 진정하시오.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이제와 어쩌겠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소. 이 돈 받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한양 양반이 100냥을 내놓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돈으로 해결하자고? 방학중이 슬쩍 퉁겼더니 한양 양반이 설설기며 통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소. 사람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쯤에서 방학중은 한양 양반을 놔주었어요. 참, 내가 100냥 받고 형님을 파는구먼. 생각지도 않게 100냥이 생겼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방학중은 그 돈을 미천 삼아 한양 구경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 방학중의 사람됨이 좀 달라졌냐고요? 아니에요. 제 버릇 개주겠어요? 별난 꾀주머니를 한껏 펼치고 다니면서 멋대로 한평생을 살았다지요. 그의 고향 경상도 영덕에 가면 어린애들도 방학중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방학중처럼 독특하게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아무튼 방학중은 대단한 괴짜였답니다.